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라디오, 위인 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100년 전, 이 땅이 세 갈래로 찢겨 광기와 야망, 그리고 절절한 사랑이 소용돌이치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 시나리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삼국 시대를 호령했던 세 거인, 왕건, 궁예, 그리고 견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영토를 두고 싸운 전쟁광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베어야 했던 고독한 미치광이었고, 누군가는 29명의 아내를 두었으나 그 속에서 철저히 비즈니스와 로맨스를 결합한 전략가였으며, 또 누군가는 자식에게 배신당해 적국으로 망명해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였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흥미진진한 역사 드라마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몇 살의 청취자분이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사시는 곳과 나이를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다음 시나리오를 쓰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된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을 초대할 장면은 서기 915년 철원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감도는 태봉의 궁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철원의 DMZ 근처 어딘가였겠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법복을 입고 눈 하나가 가려진 안대를 한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궁예입니다. 그의 앞에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강비입니다. 궁예는 지금 이른바 관심법을 시전 중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는 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 눈에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다 보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신의 영역에 빙의해서 너 바람 피웠지? 라고 윽박 지르는데 그 증거가 오직 자신의 느낌뿐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강비는 절규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어찌하여 헛된 망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으시나이까? 하지만 궁예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뜩입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구리방망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인한 방식으로 아내를 처형하죠. 뒤이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존재들, 즉 사랑마저 제물로 바친 미치광이 CEO의 폭주였던 셈이죠. 이 사건은 당시 민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 데이트 폭력이자 가정 파괴 사건으로 뉴스 속보에 뜰 일이죠. 궁예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때는 백성들에게 미륵이 오셨다며 추앙받던 인플루언서였는데 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태생부터 버려졌던 자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로움이 절대 권력이라는 독주를 마시고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 궁예의 광기와는 정반대의 결을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훗날 고려를 세운 왕건입니다. 왕건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도깨비나 사랑의 불시착처럼 운명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젊은 장군 왕건이 전남 나주 지역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 처녀에게 물 한 바가지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물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한 줌 띄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왜 나뭇잎을 띄우는 거요? 왕건의 물음에 그녀는 수줍게 대답합니다. 장군님께서 너무 급히 마시다 체하실까봐 천천히 드시라고 띄웠사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버들립 로맨스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내 입맛과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압도적인 디테일과 센스에 반해버린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신의 왕후 유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건의 사랑은 지극히 정치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총 29명의 부인을 맞이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희대의 카사노바라고 지탄받을 법하지만
당시엔 달랐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집안호족들과 사돈을 맺어 나라를 하나로 묶는 에멘드어 인수합병의 달인이었던 셈이죠. 왕건은 사랑을 통해 적을 동지로 만들었고 침대로 정치를 완성했습니다. 궁예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왕건은 포옹으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남서쪽 전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거기엔 호남의 호랑이 견훤이 있습니다. 견훤의 출생설화는 정말 독특합니다. 지렁이가 밤마다 처녀의 방에 들어와 아기를 갖게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견훤이 신라 중심부 출신이 아닌 변방의 이질적인 세력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견훤은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는 신라의 하급 군교로 시작해 스스로 군사를 모아 백제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왕건처럼 부드럽지도 궁예처럼 파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화근이 되었죠. 견훤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넷째 아들 금강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려다가 첫째 아들 신검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회사후 백제에서 큰아들이 나를 강제로 은퇴시키고 정신병원 금산사에 가둬버린 겁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견훤은 결국 탈출하여 자신이 평생의 숙적으로 여겼던 왕건에게 망명합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세운 나라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처절한 복수심을 품고 말이죠. 이것은 사랑이 배신으로 변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막장 드라마의 정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세 명의 리더십을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비유해 볼까요? 궁예는 한때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주였습니다. 미륵이라는 새로운 비전 코인이나 신기술 같은 것이죠를 제시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자 의심병에 걸려 핵심 임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메신저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감시하는 감시광 CEO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직원들의 보텀업 혁명, 즉 역성혁명에 의해 퇴출당하고 맙니다. 반면 왕건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자신의 색깔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안도 우리 주주로 들어와 우리같이 고려라는 플랫폼에서 수익을 나누자라며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 제휴의 증표가 바로 29명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는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였습니다. 견훤은 아주 유능한 영업본부장 출신 CEO였습니다. 추진력 하나는 끝내줬죠. 신라 경주를 순식간에 함락시키고 경혜왕을 자살하게 할 만큼 전투력과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업 승계 후계 구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현대 재벌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제의 난을 막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가 세운 공든 탑은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다시 궁예의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예가 왜 관심법에 집착했는지 그 심리를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사실 궁예는 신라왕실에서 버려진 왕자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궁 밖으로 던져졌고 유모가 그를 받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세상은 나를 버렸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교는 구원이었고 권력은 복수였습니다. 그는 타인의 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관심법입니다. 내가 너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말은 사실 제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나는 상처받기 싫어라는 외침의 반어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강비를 죽일 때 기록에 따르면 강비는 장부가 어찌 그리 옹졸하십니까? 라며 일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궁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을 겁니다. 위대한 미륵부를 자처했지만 속은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던 궁예. 그의 광기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구가 변질된 괴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쩌면 궁예 같은 외로운 아이가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타인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겠죠. 왕건의 29명 부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부인이 29명이라면 행복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매일 밤 어느 부인의 처소에 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신해왕후 유신아주, 신명순성왕후 유시충주, 신정왕후 황보시왕주. 부인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왕건에게 결혼은 사랑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네트워크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왕건이 죽고 난 뒤 이 29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벌인 권력 다툼은 처참했습니다. 해종, 정종, 광종으로 이어지는 초기의 혼란은 결국 왕건이 뿌린 다부다 처제의 대가였습니다. 왕건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는 커다란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밤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9명의 부인 중 정말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가장 많은 여인을 가졌으나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던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견훤과 왕건의 관계도 참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은 원수였지만 서로를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견훤은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형이라 칭하며 훈계하기도 했고, 왕건은 견훤이 망명해 오자 그를 상부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불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라이벌 업체의 창업주를 고문으로 모신 셈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합병해서 한솥밥을 먹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견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왕건의 군대 제일 앞에 서서 출정해야 했던 그 심정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견훤은 자신이 세운 나라이자 아들이 다스리는 후백제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뒤 화병으로 등창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해야 했던 비운의 영웅. 견훤의 삶은 성공한 창업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패한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왕건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구 공산지금의 팔공산에서 견훤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입니다. 이때 왕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랑이 아닌 우정이었습니다. 신순겸 장군. 그는 왕건과 똑같은 옷을 입고 왕건인 척 연기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왕건은 목숨을 건졌지만 신순겸은 전사하고 말았죠. 왕건은 나중에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시신의 머리 대신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왕건이 왜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부하가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은 궁예의 공포나 견훤의 무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왕건만의 감성 경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부를 통해 세 남자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살펴보았습니다. 궁의 사랑을 의심하여 파멸로 이끈 고독한 천재. 왕건 사랑을 도구로 삼아 천하를 품은 전략적 로맨티스트. 견훤 사랑가족의 배신당해 스스로를 부정해야 했던 비운의 사자.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 누구의 삶에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 혹은 누구의 선택이 가장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이들의 출생에 얽힌 기막힌 비밀들과 역사가 미처 기록하지 못한 그늘진 뒷이야기들, 그리고 이 세 남자가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과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잠시 후 더욱 강렬하고 애틋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